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좀 피곤하고 맥이 빠지는 아침 시작할 때는 목소리가 일부러 더 크게 합니다. 왜? 피곤하지 않은 척하려고. 아마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런 모습 아닐까. 전쟁할 생각 없죠? 전 세계 언론이 분명히 전쟁은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와 김정은 두 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고만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정치 상황을 잘 풀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우리 대 영원한 친구, 돈 줘도 감옥 안 가는 분들 스폰서.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는 여의도 UFC 금요일날 의원님들 방학 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방학이어서 의원님들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의원님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오셨냐? 그건 아니죠. 정성스럽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의원님들. 자,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예, 자, 정의당 현역 맞죠, 현역? 네, 정의당 밑반찬 의원입니다. 윤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 소개도 안 하는데 팍팍 튀어나오시네. 윤수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예.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현재 무소속이시고 19대 때 하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례였어요? 아니면? 네, 비례로 하셨습니다. 비례. 아하.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네. 강의는 많이 없으시죠? 네, 이제 방학이고 특강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학했을 때는? 예, 특강하고 있습니다. 특강하고. 네. 그냥 이렇게 타이틀 살짝 올려놓으신 거죠? 네. 학교에서. 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님, 예. 윤수아 의원님. 오늘 이상일 의원님 처음 나오셨는데요. 네.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살짝 네. 한 시간 동안 놀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이거 놀고 웃으면서 듣다 보니까 정치구단이 됐네. 네. 예. 여기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네, 정봉주의 정치쇼. 이거 영광입니다. 모범생이십니다. 네. 자,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불법 조직이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 TF가 불법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정원 계약 저지 TF를 만들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박주민 의원님. 네. 법률 전문가로서. 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마 이제 국정원 직원법을 근거로 하신 것 같아요. 국정원 직원법의 경우에, 국정원 직원이 알고 있었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직원조차도 뭔가 얘기를 하려면은 제재가 있는데. 맞아요. 외부인이 참여한 뭐 이런 TF나 특위 차원에서 국정원의 비밀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적법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그 내용은 국정원 퇴임 이후에 뭐 몇십 년 동안 재직했을 때도 그렇고 퇴임했을 때도 그렇고 얘기할 수 없다. 예.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그래서 것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관련 얘기하라면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시죠.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 관련 얘기하라면 안 하잖아요. 예. 그 내가 그랬죠. 비겁하다. 아니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의미 있는 지적이네요. 그럼. 아닙니다. 그 국정원 직원법에는 또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허락을 하면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거나 증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국정원 그 개혁 특위라는 것 자체가 국정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예요.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시비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야.
아니 이상인 의원님. 네. 대선 지난 2012년 대선 때 대선 캠프에 대변인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당은 또 나오셨어요? 아, 예. 그 새누리당 하는 것이 안심해가지고 1월 초에 나왔는데요. 예. 네. 그 현재 무소속으로 있는 건 지금 야당은 너무 지리멸렬한 상태여서. 예. 그럼 입당원 설론 드리세요. 네? 입당원 설론. 그래서 좀 거기서 손짓을. 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 이런 정당이 하나 출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고요. 바른정당은 마음에 안 드세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바른정당입니다. 그런데 바른정당도 지금 신생 정당이지만 화석화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어떤 야권의 구심축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 바른정당도 지금 국악을 좀 깨서 정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다운 야당, 좋은 야당이 생겨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고 이래주길 바라는데 지금은 지금 야3당이 제각각 셈법이 다르고 또 너무 각자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견제도 못하고 또 야권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이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습니다. 탈당을 하셨고. 자, 이 국정원 TF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한번 문제 제기는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에서 이 문제는 사실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국정원 내의 조직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과거의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거니까 저는 이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이 규명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TF 구성과 관련해서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분들이 국정원 내 조직이라고 해서 국정원의 여러 가지 기밀이나 비밀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정원에서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설명이 없는 것 같고요. 언론도 제가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 언론도 이 문제는 좀 시시비비를 가려줘서 이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핏 들을 때는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새누리당 출신 맞으세요? 예, 저는 사실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에 이때 댓글 문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이죠. 여당 대변인으로서 저는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는 논평도 냈고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인사를 실패를 했을 때 제가 3차례 청와대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서 좀 찍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단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몇 차례 인사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장 문제되는 지금 박기영 본부장도 있고요. 지금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는 뭐 아무 이야기 않고 있더라고요. 난 말씀 점잖아 계신데 슬그머니 세게까지. 박지원 의원님. 같이 의정 활동을 겹쳐서 하시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전 19대 네, 때 19대. 하셨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처음 했습니다. 근데 한 3선, 4선쯤 이렇게 딱 가오가 틀리신데? 그 전에 단련해갖고 올라왔습니다. 윤 의원님 저랑 동갑입니다. 61년생. 네. 그러세요? 네네. 오늘 알았습니다. 난 나보다 한참 후배신 줄 알았는데. 말씀하세요. 아니, 윤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냐.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은 국정원이 이 댓글 부대와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했던 부분에 헌법을 유린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법률적 규정력을 발휘한다면 헌법이라는 그 정신의 투철한 부분에서 법률적 규정을 받아야 될 텐데 헌법을 유린하고 저 503호에 계신 분이 그렇게도 그 BH에서 강조했던 그 국기문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이 대립각을 세우는 하나의 논리적 법리적인 그런 부분을 살짝 끼워넣은 것인데 이 자체가 국가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거 이거 국보 그 위반 행위예요. 국가보안법? 네. 맨날 자기들 국가보안법을 당하는데 거기다가 또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없애고자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볼 법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동욱 그 검찰총장도 그의 앞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번 또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국민적인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나요? 저한테는. 이 의원님. 네. 자, 이런 법리적 그 논란은 논란이고 이 국정원 댓글 개봉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TF가 중간에 발표한 내용을 보고 사실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2013년부터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내용보다도 훨씬 국정원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또 2040 세대의 현 정부에 대한 불만 요인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죠. 그런데 이런 거를 국정원이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여당이 하거나 청와대가 해서 청와대 여론조사팀이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2040 세대들이 이런 불만이 있구나. 그걸 파악을 해서 대처하는 방안은 정당이나 청와대가 하는 거지. 국정원은 사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대공 역량을 강화하라. 또 우리 해외의 여러 가지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라. 이렇게 해서 만든 조직인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으니 국민이 보기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히 규명이 돼야 되겠다. 다만 지금 국정원 TF가 13가지 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세월호 문제, 서해 북방 한계선 문제 또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문제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정치적으로 이 보복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과거의 문제도 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없었겠느냐. 이것도 따지라고 해서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분은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물타기가 되고 제가 보기에 일단 이거는 하긴 하되 국정원이 오해받지 않도록 제대로 그렇습니다. 냉철하게 하고 국정원이 조사한 걸 공개하고 밝히지 말고 사실은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좀 더 확인 수사하도록 한다면 이 쓸데없는 논란이 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미 의원님, 오늘 드디어 아이가 유치원에 등원했습니다. 이제 정치쇼 들을 수 있어서 아싸. 윤수아 의원님 팬이에요. 아이가 유치원 가서 좋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가니까 이제 정치쇼 들을 수 있어서. 자, 김상민님, 봉도사님 하품 칭찬하는 거네. 느닷없이 감사합니다. 하배성님, 국회의사당 미남노숙자 박주민 의원님 반가워요. 진짜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여의도 물이 좋아요. 방금 전에 샤워하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샤워하고 다시 쓰신 거예요? 네. 모자? 네. 예. 갖고 시는데 한계가 좀 있지. 아니, 자기 신경이나 좀 쓰세요. 4501님, 어머나 이상일 의원님 나오셨네요. 8004님, 여기 평택은 폭염주의보네요. 오늘도 세상과 공감하게 해주시는 봉도사님 뵈러 와슈. 금주 정미도 너희도 듣고 있겠지. 자, 그런데 박 의원님, 네네. 아니 의미 있는 지적 아니에요? 어떤? 이상일 의원님이 그러니까 좋다. 이거 끔찍한 일이다. 이거 진짜 헌법 유린이다. 조사해라. 하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우리 TF의 조직적 위상은 이러이러해서 문제 없습니다. 아니 법적 근거를 얘기해주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지적은 타당하시다고 보고요. 쓸데없는 논란에 휩싸일 필요 없기 때문에 적절히 이제 해명하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을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와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 또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 안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저희가 보기엔 정리하면서 발표하면서 불거졌었던 여러 논란들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세훈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어요 이제 30일 날. 근데 엊그제 중앙지검에서 국정원 TF에 자료 이첩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러면 지금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럼 이제 국정원 TF는 자료 넘기고 자 법적인 판단은 당신들이 하시오. 우리는 이 내부에서 정치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넘기겠습니다. 이런 좀 깔끔하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그 검찰이 요청했던 자료도 예.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된 부분만 요청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 넘겨받으면 이제 검찰이 판단해서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예. 다만 30일이 그 선고일로 잡혀져 있어서 그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변론 제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은 이제 변론 절차 마감일이 있어서 재개 신청. 예, 변론 변론 30일 날 선고하지 마라. 하지 말고 새로운 증거를 우리가 제출할 테니 심리를 좀 더 진행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새로운 게 나왔어 증거가 4년 구형했는데 좀 많은지 지금 좀 더 살펴보고 새로운 증거를 봤더니 이거 좀 더 살펴봐야 되겠어. 재판을 좀 더 하시죠, 재판장님. 네.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10년 정도 가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야겠고. 아니 구형을 왜 거기서 하세요? 아니 이제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아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예. 아까 같은 그런 변론 재개 과정을 신청. 겪을 수 있다. 일반 그 재판에서도 변론 재개 신청하면서 연기할 수 있는 이런 건 왕왕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가 그런 요청을 봤을 때 예. 타당하지 않으면은 잘안 절차의 받아주고. 신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받아들여 주는데 예. 새로운 증거, 새로운 증인 하면은 거의 받아들여 줍니다. 이상일 의원님, 네. 원세훈 원장이 네. 양쪽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한 거다. 재판이 진행되기 훨씬 전에는. 근데 이제 이번에 자료가 나오니까 한 2주 전쯤인가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게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묘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MB 측에서는 지금 발끈하고 나섰고. 네. 혼자 했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모르셨을까요? 글쎄요. 그분 마음속에 지금 못 들어가 봤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이미 뭐 서울시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실 때도 서울시에서 일하셨고 사실은 정보 분야에 정통한 분은 아닌데 예. 국정원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과는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또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정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심지어는 뭐 비판하는 언론은 뭐 두들겨 패라는 말씀까지 하신 분이고 대통령과 교감은 뭐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어도 뭐 이심점심 정도는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검찰이 이 공소장 변경을 해서 변론 제기를 할지 또 일단은 30일 재판부 선고에 맡기고 나서 추가로 전면적인 수사를 해서 예.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모든 것이 증거에 입각해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 이명박 대통령까지 과연 갈 수가 있을까 수사가 뭐 예.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예. 게다가 뭐 다른 관계된 증언들이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 또 지금 국정원에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게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명박 대통령 쉽지 않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바로 가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정치보복이다. 정치보복 논란은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마 고민이 많겠죠. 근데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도 밝혀졌었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예. 원세훈 전 원장이 이제 국정원장이 되고 나서 심리전단을 확대하죠. 심리전단을 확대할 때 군대에 있었던 원래 심리전을 하던 인사들이 사이버사령부. 예, 국정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조직이 확대가 되죠. 이거는 원세훈 전 원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인사 교류, 조직 확대는 사실상 그 윗선에 승인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국정원 그 TF에서 밝힌 것처럼 그 SNS 장악 문건이나 이런 문건들이 청와대로 보고됐었다라고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검찰이 판단하겠죠, 그 부분은. 예. 그리고 공소시효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예. 진짜 공소시효. 저희들이 그 법문을 좀 살펴보니까 공소시효가 7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법?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이제 공소시효가 규정돼 있는데 예.
과거 국정원법이나 현행 국정원법 전부 다 5년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면 남았습니다. 지금 길게는 한 2년 가깝게 남았어요. 그래서 다행이네. 예, 충분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상황인 지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공소시효가 5년이 이 정통설 아닌가요? 지금 7년 이야기는 좀 새로운 건데. 국정원법. 국정원법 개정이 2014년 1월부터 새 법이 시행이 됐고 그 전의 사건들은 그 공소시효를 5년으로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국정원법도 최고 형량이 5년 이하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5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거죠. 형량에 따라서 5년 이하. 근데 이것은 형량의 문제, 공소시효의 문제, 물론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기에 새로운 정치 권력, 자유유리한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국정원은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박주민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심리전단을 심지어국 국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직속 기관입니다, 대통령.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뗄 수가 없는 일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3,500명 뿌렸고 오프라인도 꾸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원님. 그 잘하는 거는 광고 듣고 오면 안 될까? 하십시오.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윤석원님. 네네.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정의당 윤석원님, 그 다음에, 무소속 새누리당 출신 이상일 전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뭔 얘기 하셨었죠? 지금 잊어먹었죠? 저 기억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국정원의 체계 자체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해서 한 몸통일 수밖에 없고. MB가 책임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그 시기에 심리전단을 친일진정 국으로 격상을 시켰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휘하고 하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원세훈 원장이 더 자랑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3,500명 뿌려놓고 지금 30개 그 핵심 팀하고 오프라인 팀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300개는 주장도 나오잖아요. 네. 전 직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히려 이쁨을 받았죠. 이상일 의원님. 증거가 나오기 쉽지 않지만 증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정치 보복이라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MB 수사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 몰라도 정말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면 뭐 지금 전 대통령이라도 성역 없이 수사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를 수사하는 걸 당연히 용인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규명을 해서 앞으로는 국정원이 저런 잘못을 하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과거의 문제를 지금 진상규명하고 있으니까 정말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냉철하게 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밝히는 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MB 시절은 뭐 그땐 기자 생활하셨었나요? 예, 그때 저는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하고 정치부장 하고 있었어요. 정치부장 출신이시구나. 옛날에 만났으면 잘 보이려고 옛날 기자 때가 더 셌습니다. 자,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77님, 정치인도 법조인도 언론인도 정치 좀 오시면 평상시 이미지와 다르게 망가지시던데 헝헝 세 분 오늘은 좀 덜 망가지시네요. 기대합니다. 망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거겠죠. 윤석원님 점잖으니까 다 점잖아요. 목포에서 방금 올라오셨어요. 아니, 봉도선이 계속 통제가 강해지시니까 제가 기가 죽어. 9085님 봉보로봉봉봉 봉보로봉봉봉 언제나 애청하는 소나무 애청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넘나 알찬 것. 4695님 박주민 의원님 일주일에 목욕 몇 번 하세요? 자주 합니다. 왜 목욕 안 한다고 그렇게 인식들 하고 있지? 제가 좀 지저분한 인상인가 봐요. 그게 아니고 그 세월호 때 계속 밖에서 자니까. 그때는 뭐 거의 씻을 수가 없었죠. 그때 저하고 얘기할 때 만나서 얘기할 때 1m 떨어져 얘기했잖아요. 그랬어. 인상이 팍 찌그러져. 나는 뭐 보듬고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같이 노숙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자, 여야가 또 한번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케어. 문바마라고 또 부르죠. 문재인 케어. 뭐가 그렇게 웃으셔요? 아이고, 봉도사님. 오바마 케어. 박주민 의원님, 핵심은 네. 뭐죠? 5년간 31조 정도를 투입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7%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사실 이 정도 올리는 게 다른 OECD 평균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로 보면은 1인당 의료비 부담이 연평균 한 50만 4천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예. 그것을 41만 6천 원 정도로 떨어뜨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 10만 원쯤 떨어진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될 중증 치매 예. 환자라든지 예. 뭐 아주 중증 호흡기 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문제는 병원에 갔더니 계속 보험료 내고 있었는데 이거 검사하자 저거 검사하자 보면 다 비보험이에요. 네. 비급이요. 네. 그 돈은 눈땡처럼 불어나고 내가 이제까지 왜 보험료 냈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3,800여 개 정도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800개요? 예, MRI 촬영이라든지 그럼 꽤 뭐 초음파 많아지는데.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이상일 의원님, 네네. 야당의 장밋빛 환상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랬죠. 예.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밋빛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환상은 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이 건강보험 대통령 말씀대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열겠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걱정되는 거는 역시 재원이죠. 30조. 그러니까 네. 이 31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밝힌 재원 조달 방안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 보여요. 현재까지는.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야기 내놓은 거다라는 예. 말씀 정도고 그다음에 현재 건강보험 이 적립금 21조 중에 10조 정도 절반 정도 갖다 쓰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좀 써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 31조는 건강보험만 문제를 삼는다면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제 대통령 말씀하신 또 기초연금 문제, 예.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문제, 그다음 이 소위 공공기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문제, 예. 그다음 국방 예산을 계속 많이 늘리겠다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정부가 치밀하게 이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거를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를 밝혀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문제도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매년 보험료가 얼마 국민들이 넣는지. 3, 4% 정도 는다고 지금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셔야 되고 다른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것들 또 추진하는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그거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년 동안 178조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 안 된 것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궁금해요. 178조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거고요. 178조 중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81만 개였나요? 16조 몇천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느닷없이 그게 8조로 됐어요. 그럼 왜 갑자기 8조 가지고 어떻게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 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78조도 정확하지 않아 보이는데 추가로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는 문제를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투명한 정부가 된다 이 생각입니다. 예. 자, 이제 저렇게 이상일 의원님처럼 비판적으로 이거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선 이런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도 있어요. 이제 정권 출범한 지 3개월이다. 그리고 전체 그림은 그렸지만 빅픽처를 좀 러프하게 그렸지 아주 디테일하게 색칠하는 부분은 가면서 하는데 178조라고 하는 게 그 큰 틀 안에서는 대충 될 거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일단은 뭐 의료보험 같은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불분명한 부분은 있지만 예. 178조에 포함돼요, 안 돼요, 이게?
이 부분이요? 예, 지금 30조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은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 왜 저를 빼고 지금 보건복지 소속입니다. 아니 소개 안 해도 저절로 나오니까 그냥. 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문재인 케어라고 이렇게 또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 노평을 낸 입장입니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급여의 급여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건 하고 비록 제가 어린이 병원비를 1호 법안으로 해갖고 했는데 완전하지 않지만 5% 부분으로 해서 본인 부담률을 낮춘 부분이라든가. 근데 문제는 아까 박주민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보통 한 OECD가 80% 수준은 됩니다, 보장률이. 근데 우리가 63% 수준이잖아요. 이것을 70%로 지금 올리겠다고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재정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상일 의원님 지금 지적한 부분이 저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재정 이야기를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띄어먹은 돈부터 내놔야 돼요. 지금 31조예요. 그러면 20조가 넘는 흑자가 쌓여 있는데 나머지 10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2007년부터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국가가 보조해야 돈을 띄어먹은 것이 10조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9년 동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띄어먹었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차분히 기다리시고. 이 법정 지원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낸 보험료에다가 국가가 실제로 일반 회계에서 16%. 그 추정치에 16% 하고 우리 그 담배세 갖고 그저께 난리 났잖아요. 그 국민건강증진기금 거기에서 6%에서 20%를 국고 지원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14%. 그렇죠. 정부가 14%. 일반에게 14%, 건강증진기금 6%에서 20%를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보험료 수입 추계치를 낮춰 잡아서 줄 돈을 안 줘버린 게 10조가 넘어요. 그걸 축소 계상을 했구나. 그렇죠. 안 줘도 된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장성을 높이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 돈부터 토해내야 돼요. 그렇게 창조적으로 경제 말아먹고. 아니 나 쳐다보고 하지 마세요. 내가 토해내야 될 것 같잖아. 그리고 그 창조경제 하면서 엄한 데다 돈 다 갖다 쓰고 우리 국민 건강. 그래서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 이 문제는 그 축소를 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이 추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68조를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또 과대 개선할 수가 있죠. 그 전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되어 온 돈에서 68조 6천억을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줬어야 돼요. 근데 준 게 53조 9천억밖에 안 돼요. 10조를 덜 줬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안 통과가 됐지만 그 11조 원의 추경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셨잖아요. 이거 국채 발행 안 하고 이 세수가 남은 거 가지고 추경하는 거다. 이 세수가 남은 건 박근혜 정부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한 비과세 문제, 감면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을 안 하고도 세금이 많이 거쳤단 말이죠. 물론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는 측면이 사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가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없었으니까. 게다가 또 담배세도 뭐 인상을 해가지고 좀 세수가 남아 돌았는데 정부가 매년 이 추계할 때 그거를 정확히 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게 된 거고 결국은 이게 2월이 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돈을 쓴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축소를 했다고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뭐 따져봐야 되겠죠. 뭐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사보험에 친화적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얘기는 많이 했고 실제로 그래서 뭐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했지만 보장률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때 의료보험 민영화 얘기 나올 때마다 삼성생명 그 먹여 살리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은 저를 계속 바라봤었고. 의혹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이 마치 윤석열님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결제받는 것 같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부분을 대단히 일부
의료 공급자들이 전부 대한의사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대부분 좀 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반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재정 마치 그리고 사보험 든 사람들을 생각해 준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보험 시장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이것을 국가가 책임졌을 때는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요. 국민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조금씩 건강보험료는 그 실제금액이 조금씩 올리는 것을 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의원님, 분명한 건 실손보험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가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사보험 시장이 확 커진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분야에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 방향은 잘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800개 되나요? 예, 이 비급여 3,800개라고 이거를 급여화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의료계 현장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서 정부가 앞으로는 좀 더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치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있고 또 의료의 수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표준화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굉장히 뭐 비급여 항목 하나하나 천양지차의 이것들이 있으니 그다음에 MRI다 뭐 초음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뭐 쓸데없이 또 가서 이거 하는 의료 쇼핑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불필요하게 또 해가지고 오히려 이 건보 재정에 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2006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6세 이하의 어린이들 병원 입원비는 다 대주겠다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병원에 엄청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뒤에 그 폐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도덕적 해이 현상도 막는 이런 조치가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윤사원님, 제가 지금 MRI 찍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MRI가 그 비급여여갖고 그 부담돼갖고 지금 계속 몸이 아프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횟수가 제한돼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무제한 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비급여를 급여하면은 지금 가셔도 됩니다. 그래요? 방송 끝나고. 아니, 안 됐잖아. 아니, 그 다음에 추계를 하면 되니까 해놓고 일단 가세요. 몸이 먼저지. 지금 돈이 먼저. 아니, 사실 돈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안 갔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저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실은 이 앞전 대선 후보들이 어린이 건강. 대선 후보들은 진짜 못됐어요. 이 정책에 대해서. 아니, 전부 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한다고 했고 어린이 그 병원비도 본인 부담비를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정의당 자랑을 제가 한번 하고 가야겠습니다. 정의당 불만정이에요. 정의롭잖아요, 일단. 그 정의를 뛰어넘는 매우 정의로운 정당이죠.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당 지지율은 예를 들면 당 지지율 11점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저 박주민 의원님 계시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무지하게 국민들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6.2%밖에 3%밖에 안 줘가지고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1호 법안으로 최소한 15세까지 어린이 그 병원비만큼 국가가 책임지자. 그것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5% 본인에서 새 정부가 받았어요. 정의당이 한 것을 받은 거죠. 30% 임플란트 부분도 받은 거죠.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력의 문제입니다. 보건 인력에 대한 지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더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한편으로 환영과 한편으로의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그럼요. 자,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님. 혜택이 많아진 건 좋은데 앞으로 의료보험료가 높아질까봐 걱정돼요. 지금도 부담되는데 5871님 이런 분들 이제 5871님 같은 분들이 현실이에요. 저는 4인 가족 사보험으로 100만 원 넘게 내고 있어요. 건강보험 믿을 수만 있다면 사보험을 안 들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되는 것을 거의 다 커버해주면 왜 그걸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일반 보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달콤하게 얘기해요. 큰일 난다고 지금 그 보험 믿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에 교육비, 의료비를 다 사적으로 부담하는 이상한 구조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해결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은영님 정답을 얘기하잖아. 의료보험료가 설사 조금 높아진다고 해도
제대로만 쓰면 하나도 안 아깝고 우리 다 커버해주면 예, 어르신들 MRI 찍고 싶잖아요. CT 촬영하고 싶고 몸이 아픈데 그건 못 가고 있었단 말이야. 네네. 자식한테 눈치 보이고. 폼도산이 너무 못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못 가고 있는데. 전경식님, 윤수아 의원님 발음이 안 나와요? 팩트폭 폭격. 아 깜짝이야. 폭발을 할 뻔했어. 팩트 폭격이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지금 요즘 사람들 만나면요. 네. 집에 가도 맨날 우리 집사람이 여보 진짜 전쟁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전쟁 나는 거 아니요? 그 자꾸만 그 술만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갖고. 그러세요? 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아니 뭐 지금 긴장이 막 높아지고는 있지만 예.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예. 우선은 전쟁이 안 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의원님. 네. 국회의원 신분 아닌 기자의 신분으로 네. 왜 우리 보수 언론은 전쟁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 이런 데서 이제 하나는 진보 하나는 보수 쪽 관점 아니에요?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나 양국이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고 그쪽으로 길을 찾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언론에서 그 뒷부분을 싹 빼요. 전쟁 위협 얘기만 잔뜩 얘기해.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물론 워싱턴 특파원을 했지만 최근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현재 북한의 이 핵구도와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말하는 대화라는 건 북한과 미국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우리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는 입장을 뭐 계속 줄기차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정부는 지금 이 평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제도 뭐 NSC도 열고 했지만 대통령이 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는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뭐 대통령의 말씀이 이틀 동안 없느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오늘 또 상당히 과격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뭐 내가 말한 이 분노와 화염,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는 그 좀 약하게 말한 거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우리는 북한처럼 예고하고 때리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켜보면 알 거고 북한은 굉장히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될 거라는 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질주를 하고 있고 북한은 괌에 대해서 이 괌 주변으로 소위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걸 4발을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괌 해상 30-40km 앞에. 그런데 북한이 과연 이런 행동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인민들한테 공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그러니까 과거의 공갈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미국이 저는 반감만 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들 여지가 지금 굉장히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걱정은 상당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보수 언론뿐 아니고 진보 언론도 이 문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건 현재는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어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 어제 북미 문제 전문가, 군사 문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봤더니 이런 걸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북은 거짓되거나 이런 허풍을 그렇게 잘 안 떤다 생각보다. 한다 그러면 한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1000km 위로 이게 미사일이 날아가면 영국이라고 주장하기도 그렇다. 그렇죠. 대기권을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괌 주위에 공해상에 떨어지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투심을 잡겠냐. 그래서 더 불안하다. 단순 허풍이 아니라 대단히 치밀하게 계획된 부분으로서의 의지를 해서 지금
벼랑끝 전술을 이렇게 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땅에서 전쟁의 전자도 핵 전쟁에 대해 단 1%의 가능성도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 위기인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됐든 북미 관계가 됐든 가장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벼랑끝 다시 시작을 해왔거든요. 극적인 대화. 앞전에 클린턴 시절에도 페리 보고서 이후에 울브라이트가 국무장관 평양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조명록 차수가 뉴욕을 가서 뉴욕의 워싱턴이에요. 거기서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좋은 부분으로 한데 그 착한 부시가 아니라 이상한 부시맨이 나와가지고 엎어을 했잖아요. 그때 조지 부시맨인가 그랬는데 지금 화염과 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참 이야기도 왜 전쟁 무기에다 이름 붙자고 100조라고 그러구만요. B-1B 트럼프가 죽음의 100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선제 타격을 하겠다. 전략폭격기. 지금 그 발언을 하고 괌에다 날린다고 이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일부 보니까 댓글에서 막 받아버려라 뭐라 하니 받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서로 싸움을 하려고 하잖아요. 싸움을 하려고 하면 맞짱 뜬다 할 때 누군가 그래도 조금 말려주고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대화에 이니셔티브를 지어야 된다. 네, 대화자도 맞습니다.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보면은 엊그저께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발표한 내용도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미묘한 뉘앙스입니다. 미묘하게 얘기했다. 8월 중에 검토를 끝내고 검토하겠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보고하겠다. 이렇게 돼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김정은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김정은이 발표해버리기도 이게 최종 발표니까. 그렇기 때문에 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긴장은 고조되고 있지만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나를 봐서라도 니들 양쪽 다 좀 참어. 자, 좀 나를 좀 봐. 서로 그냥 내 핑계 대. 이러면서 대화를 좀 하는 식으로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도 전화 통하면서 그런 류의 얘기를 했던 거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상일 의원님 간단하게 자유한국당에서 핵무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성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NPT 체제, 핵 비확산 체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굉장한 제재를 받고 우리 경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한미동맹 깨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수 있는 건 뭐 자유한국당도 주장하지만 전술핵을 들여오는 건 가능한데 문재인 정부가 그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UFC 자 오늘 처음 데뷔하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정의당 윤수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과학. 왜냐하면 제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비전공 분야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다. 이게 매력적인 거거든. 새로운 세상. 자, 빛이 사람을 공격한다. 과학과 정치의 콜라보레이션 시간. 정치와 과학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과학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과학을 알아야 한다. 맞습니다. 예,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강원도 양구에서 오신 분은 아니고요. 네. 크레이지는 기억합니다. 토요일만 뵀다가 오늘은 금요일 날 뵙네요. 예, 앞으로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왜요? 아니 12시면 끝나니까. 이게 넘어가지 말아야 하면서도 맨날 넘어가. 아니 진짜 이게 과학이 네. 보통 제가 교육이 국회의원 활동할 때 네. 그날 세미나를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간 거예요. 보통 바쁘니까 이제 공부를 못해 딱 갖고 그날 오신 분한테 10분 15분 정도 원포인트 레슨을 딱딱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이크 잡고 한 30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공개적으로 전문가 200명보다도 그 전문적 지식을 이해하는 정치인 한 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프랑스 정치학자 얘기가 있습니다. 과학자 200명도 소중하지만 이 과학자 200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인 한 명이 더 소중하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봉도사님이랑 몇 번 방송을 해보니까는 예. 상당히 빠르세요. 아. 예, 이해력이 빠르시고 그다음에 돌았으면 잊어먹는 거 아닐까? 아니 그 지식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다른 예. 분야로 어떻게 파급이 되는지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그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콜라보.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한 과학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많이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단순한 과학 지식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과학 지식이 어떤 사회적 맥락에 위치해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예.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맨날 강조를 하는데 제가 봉도사님이랑 몇 번 방송을 해보니까 딱 그 지점의 포인트를 봉도사님이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대 융합대학 원장은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니 제가 우리 후배가 안과 원장, 안과를 크게 하는 후배가 있거든요. 근데 숫자소에서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농내장인데 네네. 농내장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안과 원장도로. 예. 아따 농내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하는데 그 사람 한참 듣고 있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백내장은 필름에 먼지가 낀 것이고 농내장은 필름이 끊긴 겁니다. 오. 그러니까 그 안과 원장이 난 백내장, 농내장을 이렇게 쉽게 간단히 설명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예. 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재주가 있으시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문자 하나 왔네요. 강 기자님도 봉도사님 마성의 깔때기에 빨려 드셨네. 마성의 중독성. 자, 잠 못 드는 밤 빛공해? 뭔 네. 얘기요 이게? 이게 저희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얘기는 굉장히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심각한 줄은 많이 아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오염도 굉장히 심각하다 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빛공해. 그래요? 광공해. 빛. 예. 인공조명.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잘 문제냐? 이해가 안 되는데.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예.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오랫동안 하루의 반은 낮, 예. 하루의 반은 밤.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밤에는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 익숙해져 온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공조명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인공조명이 있죠. 밤에도 화난 거야. 가로등, 그러니까 집에 있는 형광등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불을 닦고도 어디선지 빛이 들어와요. 맞아요. 밖에 있는 가로등이라던가 뭐 보안등이라던가 특히 광고 조명. 우리나라는 광고 조명의 규제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광고 조명이 너무나 밝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에 잘 사는 도시에 큰 도시에 가도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광고 조명이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밤에도 막 희양찬란하게 밝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빛이 결국에는 사람을 포함한 동물이라든가 식물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신경을 자극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어렸을 때 아기들 잘 때 어두운 애들이 무서워할 것 같으니까 조명을 약하게 켜주거든요. 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안 조명 됩니다. 완전히 끄세요. 애들이 맞아요. 숙면을 못 취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커튼을 이중으로 하잖아요. 1차는 어슴푸레한 커튼을 쳐주고 두 번째는 안무 커튼이라고 네.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했어요. 왜 빛이 심하면, 그러니까 빛공해가 심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는지를 확인했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두워지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근데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숙면을 취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빛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이 호르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잔다라고 누워 있지만은 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빛에 반응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꾸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이제 자꾸 숙면을 못 취하고 자고 나도 피곤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숙면을 못 취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은 잠을 깊숙이 자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봉도사님이 하루 동안 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예.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활동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정리하는 역할을 자면서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산만한 게 잠을 안 자서 그렇구나. 잠을 잘 안 자시잖아요. 예. 새벽에도 막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막 그런. 일단 한 3시 반 4시쯤 자갖고 한 6시 반 7시쯤 일어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게 특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해야 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성장의 청소년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밤에 깊이 자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될 거 맞아. 아니에요. 푹 자면 그 다음날 말도 잘 나와. 예, 그러면서 쓸데없는 것들은 깊숙한 곳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뭔가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고 중요한 기억들은 또 중요한 서랍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정리 작업을 자면서 하는 건데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밀어낼 건 밀어내고 맞습니다. 의식의 세계에 놔둘 건 놔두고. 그렇습니다. 예. 그걸 잘해야 이제 또 성적도 올라가고 논리력도 생기고 졸이 있어지는데 예. 그런 게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을 제대로 못하면은 기억력도 감퇴되고 뭔가 횡설수설하고 머리가 정리도 안 되고 멍한 느낌이 멍해요, 드는 것도 늘. 그런 거죠. 예. 그 또 다른 것 하나는 이거 여성들이나 예. 아니면 요즘 남성들도 이제 미용에 관심 많으니까 들으셔야 되는데 예.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없어지면은 역으로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얼른 적어놔야지. 멜라토닌이 없으면 그렐린. 네,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예. 분비가 됩니다. 어허. 근데 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어떨 때 나오는 호르몬이냐면 배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뭘 먹어야 돼. 맞아. 잠을 안 자고 새벽에 있으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맞아요. 그게 몸에 에너지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배가 고픈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에 에너지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뭘 자꾸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자꾸 뭘 먹게 됩니다. 혹은 먹지 않아도 몸속에 있는 당연히 에너지로 소진돼야 될 게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하고도 문제가 있고요. 멜라토닌이 나와주면 뇌가 정리가 되면서 안에 숙면을 취하려고 숙면을 취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숙면을 취하면 멜라토닌이 그동안 배웠던 걸 뇌 속에서 정리를 할 수 있나. 네네. 그러니까 멜라토닌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하면 되네. 뭐 할라? 멜라? 아니 뭐 제가 그냥 호르몬 이름을 언급을 하긴 했지만은 무조건 호르몬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일단 뇌가 정리가 안 되고 당연히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 부진, 뭐 업무 능력도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또 자꾸 이제 몸에서 뭘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제 비만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 안 자면 비만 또 살쪄요 진짜. 그리고 과학자들이 또 이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우리 그 밤에 잠을 잘 때 아주 미세한 야간등 있죠. 예. 흔히 수면등이라고 하죠. 그 쥐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쥐들을 2개로 나뉜 다음에 백쥐 인간의 그 체형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하는 백쥐. 네. 그래서 하나의 여기서 MB 아니죠 이거는. 네, MB 아닙니다. 하나의 쥐들은 저기 그냥 아주 어두운 곳에서 밤에 이제 어쨌든 수면을 취하도록 해놨고 하나의 쥐들은 밤에 그 우리 침대에 켜놓은 이제 야간 그 조명 수면등을 켜놓은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 많이 켜고 자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수면등을 켜고 1개월 정도를 놔뒀던 쥐들이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저 우울해. 근데 이제 쥐들이 우울해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 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이랑 쥐가 공이 사람한테 우울증이 발현이 되면은 나오는 단백질들이 다량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우울증 소인이 있었던 분들 경우에는 잠을 잘 못 자면은 그런 게 이제 우울증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수면제 먹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또 더 잠을 못 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면제를 먹고 맞습니다. 잠을 못 자면 맹한 상태에서 우울증 증상이 또 도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린 게 잠을 못 자잖아요. 멍한 게 이게 각성제 먹은 것 같아갖고 기분이 좋은데 늘 나는. 뭔가 약간.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뭐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커튼도 치고 자고
형광등 같은 것도 잘 다 끄고 자고 뭐 텔레비전 켜놓고 자는 것도 아니고 별로 이런 거랑 관계 없다라고 예.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이런 그 멜라토닌이 없어지거나 그렐린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몸이 조금만 약해진다든지 하게 되면 급격하게 우울증이나 급격하게 조울증이나 이런 거로 갈 위험성이 그러니까 있는 거지. 현대인이 들어서는 이제 더 문제인데 예. 요즘에 이제 그 전기요금 아끼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LED 등 맞아요.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기세도 안 나오니까. 네. 근데 그게 문제예요, 또 LED가. 왜요? LED 등에서 나오는 파장이 청색 파장이에요. 사실 빛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얀색으로 보이지만은 예. 그게 사실 그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하나로 무지개 색깔로 나뉘잖아요. 근데 LED 등에서 나오는 빛은 그 무지개 중에서 청색 파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빛이에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은 해가 뜰 때의 파장이 청색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해가 뜨니까 일어나라. 청색 파장을 보면은 일어날 때가 됐다. 일어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멜라토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속에서. 궁금한 게 제가 질문할 게 있어요. 근데 야, 오늘 이게 왜 청색이 됐어? 이게 벼랑하네. 댓글이.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끝나고 자, 9282님 저희 집이 10층 아파트인데요. 동네 교회에서 큰 십자가를 높이 달아놨어요. 우리 집 베란다 창문 중간에 빨간 십자가 딱 암막 커튼 없이 숙면을 못 취해요. 암막 커튼 해야겠다 집집마다. 했습니다. 예, 해야 돼요. 야, 오늘 암막 커튼 생산하는 이 회사 주가 올라가네. 그 암막 커튼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좀 읽어보고요. 네네네. 이현진님, 빛공의 문제 완전 공감이요. 밤마다 들리는 매미 소리 잠도 못 자요. 불을 꺼도 들어오는 빛들, 암막 커튼이 필수인 세상. 매미도 원래는 낮에만 울어야 되는 예. 곤충이에요. 왜냐하면 주광성 곤충이기 때문에 밤에는 매미는 안 울어야 정상이거든요. 주광성 곤충은 또 뭐예요? 주광성은 빛에 반응하는. 밤에 낮인 줄 알고 울어대는구나. 낮인 줄 알고 울어대는 거예요. 자꾸 빛이 막 자기 망막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동네 스피커를 하나 만들었고 밤에 매미 여러분 지금 빛은 형광등 지금 시간은 밤 시간이니까 주무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방송을 해야겠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제 매미 소리가 여름의 상징이 됐는데 밤에 울어요. 밤에 울잖아요. 근데 왜 밤에 우냐면은 밤에는 매미가 울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는 안 울잖아. 시골에서는 안 울어요. 시골에서 맹꽁에만 울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운 시골에서는 매미가 안 웁니다. 근데 도시에서 매미가 그렇게 울어대는 이유는 뭐냐면 밤에 그 야간 조명등이라던가 아니면 광고 네온 사인 때문에 매미가 울어대는 겁니다. 주광성 동물 곤충인데 이게 지금 낮이구나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4902님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래방 네온사인 때문에 정신사나 잠을 못 자요. 그 좋던 노래방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 6898님 빛공에 이렇게 무서운 건지 처음 알았네요. 후덜덜.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24시간 내내 불을 안 끄는 그 관공서가 있거든요. 네네. 어디게요? 어디입니까? 감옥. 감옥은 밤에 불 안 꺼. 당연히 숙면을 못 취하죠. 밤에 불 끄면 사고 나니까. 직접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밤에 불 끄면. 근데 그래서 감옥을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이후로 불을 끄면 잠을 못 자요. 이게 왜 음악 소리 끝났나? 여기 우리 이 기계도 네. 빛이 환하니까 이게 끝날 때가 됐나 그러고 막 기계가 오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아까 이제 LED 등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청색 파장? 네, 청색 파장이 나오는데 그 태양이 청색 뜰 파장이 때? 태양이 뜰 때, 동틀 때 파장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몸이 자꾸 LED 등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청자분들 중에서 우리 집에 LED 등 같은 거 없다.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텔레비전 LED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 보면 잠이 안 오는구나. 휴대전화 LED 화면이에요. 휴대전화 하느라 밤을 새잖아요. 태블릿 LED 화면이에요. 어떡하니?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전에 태블릿이나 휴대전화로 보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 타임라인 확인하고 그다음에 메시지 보내고 카톡하고 이러는 게 저는 애들한테 게임하고 자기 전에 이런 글을 보면 뇌가 각성이 되고 흥분되기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차분하게 좀 정리하고 이거 핸드폰이나 그런 거 TV 보지 말고 잠깐 누워야지 잠이 와. 정확한 지적이세요. 사실은 근데 그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 청색파장, 보면 청색파장이 LED.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핸드폰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메시지 같은 거 오면은 깜빡깜빡하고 이제 핸드폰 화면이 켜지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아까 우리 기계가 오작동이 아니고요. 제가 감옥 썰 풀 때마다 이 제작진 PD님이 빠삐용 테마 음악 틀고 가는데 8934님이 바로 왔어요. 봉도사님 방금 음악 의미 있는 거예요. 빠삐용 크크크크 징역 음악. 못 됐네 제작진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위로의 의미인가요? 아니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징역 또 가라는 거야. 이 양반들이 감옥 가고 싶어. 야 청색파장 LED. 네, 그래서 자기 전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스마트폰에 이 청색파 공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혹시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가질까 봐서 옵션으로 블루라이트 차단 옵션을 넣어놨어요. 이야 핸드폰에. 핸드폰에 설정에 가서 디스플레이 항목을 들어가 보면은 예. 뭐 아이폰도 있고 제가 보기엔 웬만한 안드로이드 폰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블루라이트 차단을 활성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걸 일단 활성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색파장이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아하. 어쨌든 간에 그걸 하시면은 이제 그걸 안 했을 때보다 청색파장이 훨씬 더 이제 덜 이제 나오는 거죠. 야 아니 그런데 네. 이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과학을 안 배워도 생활의 과학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 인테리어 들어가면 LED 등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원하는 소비자들은 전기료 덜 나오니까 LED 등으로 해주세요. 그 LED 등의 효율이 높은 건 사실이기 전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데 그럼 네네.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LED 등은요. 빛이 인간적이지 않아요. 자연의 빛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아니 저거 해달라는데 그 우리 집은 LED 등을 못하게 해갖고 제가 잘 때 새벽에 우리 집사람 또 잠이 12시간 자요. 잘 때 내가 LED 등으로 다 바꿔놨어요. 근데 그 청색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네, 청색 LED 파장이 등으로 나옵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 제가 잠이 더 없어졌어요. 그게 아마 효과가 그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 항상 청색파랑. 일어나라. 네, 항상 일어나라는 신호를 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블루라이트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안마 커튼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진짜 자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약간 찌뿌둥해. 찌뿌둥하고 그다음에 뭐 생각이 정리도 안 되고 약간 우울증 같은 것도 예. 오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지만 수면 안대 같은 것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러니까 수면 안대가 이제 약간 좀 그 수면 안대 이미지 때문에 약간 좀 까탈스럽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저희의 빛공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저도 네. 처음 감옥 갔을 때는 이 수면 안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갔을 때 했는데 너무 몸이 개운한 거예요. 맞아요. 수면 안대 하고 자고 나면. 네. 그러니까 약간 불편하더라도 수면 안대 같은 걸 하고 습관되면 안 불편해요. 수면 안대를 하고 주무시면은 다음 날 굉장히 숙면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신 분석학. 네.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애청자분들이 주로 관심을 있을 게 이제 일상생활 속의 사람이니까 사람과 관련된 것들만 했는데 예. 자연계로 그 눈을 돌려보면 아까 매미 얘기도 했잖아요. 예. 진짜 불쌍하고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은 사례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그 거북이 중에서 제일 큰 거북이 몸 길이가 1, 2m 정도 돼가지고 대왕거북이. 장수거북이. 장수거북이 오래 산다고 해서 장수거북인데 그 장수거북이가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는 곳이 그 카리브해 토바고 섬이라는 곳이에요. 휴양지로도 유명하죠. 근데 이 토바고 섬에 장수거북이가 토바고에선 담배를 많이 피워요? 타바고. 아니요. 씨가 마르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암컷이 알을 놓아두면 예. 알에서 끈 새끼가 바다에 비치는 별빛이나 달빛을 보고 바다로 이렇게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토바고 섬은 이제 유명한 휴양지다 보니까 바다에서 별빛이나 달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네온에서 네온사인 호텔 네온사인이나 뭐 클럽 네온사인 이런 데서 빛이 오니까는 바다로 가야 될 거북이 새끼들이 섬 안으로 들어가는 클럽 거예요. 갖고 여기 오늘 지금 클럽 가면 너 미성년자니까 지금 출입하면 안 된다 이러고 내보낼 거 아니에요 또.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가다가 말라 죽거나. 야, 이 자연계 고양이. 야.
고양이 또 얼마나 고양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별미겠어요. 그 도둑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고양이 까마귀 갈매기한테 잡아먹히거나 자동차에 깔려 죽거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빛공해 때문에 이 토바고에서 새끼를 까는 이 장수거북이가 씨가 말라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생태계가 얼마나 생태 파괴가 위험하냐면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벌이 사라지고 나면 일주일 뒤에 인종이 멸종될 것이다. 지금 유럽에서 양봉협회에서 벌을 지키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돈을 들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별의별 하도 이제 화분이 잘 안 되니까. 예. 995님 저는 텔레비전 보면서 잠이 들어요. 괜찮을까요? 이소연님 거실에 LED 등이 8개나 있어요. 눈이 부셔서 한 지로 덧댔더니 훨씬 좋더라고요. 이건 어떤가요? 노현아님 오늘 새벽에도 잠이 깨서 폰을 보고 있었네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어요. 배순홍님 수면 안 돼. 당장 장만하러 갑니다. 3902님 강 기자님의 깨알 과학정보 생활에 너무 도움돼요. 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가로등. 예. 가로등이 이렇게 거리에 있는데 너무 밝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앞에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기자였는데 저는 이제 좀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가로등 때문에 잠 못 잔다. 가로등 때문에 잠 못 잔다. 바로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일단은 가려줘요. 금박으로 집 쪽을 가려줘요. 근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가로등을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공해가 심각하다는 걸 오늘 아신 분들은 주변에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설치한 보안등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빛이 너무 눈이 부시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조치를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때문에 거리가 환해야 되지만 동시에 빛공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양구 기자님이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깨알 같은 과학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